가족을 다 넣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최근에 12월 달에 있었던 세무조사 적발 사례 몇 개 말씀드리면 뭐 이거죠. 이제 자녀가 연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야, 너 그 모든 돈을 1원도 쓰지 말고 원리금 상환에 써. 그리고 내가 주는 엄마 카드 써.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엄마 카드. 네. 이거 또 몇 년 뒤에 또 막 증여세 막 엄청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산세로 해가지고 가산세가 살벌합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네, 엄청납니다. 괜히 조금 뭐 한 1, 2억 아끼려다가 한 뭐 5, 6억 나오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주택자인데도 안 팔겠다, 난 굳이 안 팔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뭐 그런 거겠죠. 뭐 아무래도 똘똘한 두 채라고 말할 만한 뭔가 둘 다 내가 팔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이거 뭐 나중에 우리 애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들고 가겠다라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증여도 요즘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증여.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증여 관련돼서 뭐 취득세, 뭐 증여세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증여세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사실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뭐 10%, 20%, 30%, 40% 이건 알고 계신데 증여 취득세가 사실상 상담하다 보면 독이에요. 증여 취득세. 네, 이것 때문에 증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 그대로 주는 사람, 증여자의 세대가 뭐 대부분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자녀를 주는 게 네. 거의 뭐 99%의 패턴이니까 그래서 그게 부모님이 이제 다주택자다 말 그대로 주택수 2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 주려고 하는 증여 물건에 이제 그 아파트가 다주택자인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네. 그리고 시가 표준에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3억 원 이상이다. 그럼 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한 3배 더 내야 되죠. 취득세 지금 그럼 몇 프로를 내는 그렇죠. 거죠?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3.8%, 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4%인데 이게 이제 12.4%와 13.4%로 바뀌죠. 자녀가 무주택자여도 그러니까 약간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 번에 3주택 가장 최고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취득은 결국에는 이제 자녀가 취득을 하는 거니까 자녀의 주택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증여자의 부의 이전,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제재를 주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도 보도자료에 그게 없었어요. 이게 그럼 다주택자가 증여자 기준이야, 수중자 기준이야. 네. 저도 처음엔 당연히 수중자 기준이라 생각했어요. 매매취득세도 자기가 뭐 주택이 2개 있으면 세 번째 주택 취득할 때 그렇죠. 중과세 내리듯이 그래서 당연히 수중자 기준 아닐까 했는데 이게 추의 해석이 증여자 기준. 그러니까 주는 부모님이 주택수가 많은데 그거 하나 주려고 하면 자녀가 좀 약간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건 이제 자녀가 취득한 건데 그렇죠. 자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이건가? 그러니까 무주택 자녀한테 줄 때는 이제 그 13.4%를 내지만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뭐 그분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족이 아니면 된다. 가족이면 중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겠죠. 저가 양수도로. 네. 차라리 엄청 싸게 주자. 네. 그럼 매매 취득세 내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증여로 안 가자.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3억과 30%보다 뭐 싸게 팔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걸 좀 활용을 했었어요. 말 그대로 법에 적힌 테두리를 그대로 활용한 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3억 원과 30%보다 아래의 가격으로 혹시나 거래를 했다. 뭐 10억짜리 이제 아파트인데 저가 양수도로 뭐 6억에 팔았다 자녀에게. 네. 그럼 3억과 30% 아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매 취득이지 않습니까? 6억에 내가 산 거잖아요. 네. 그럼 자녀가 무주택자면 6억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시가는 10억이니까 10억 기준 잡고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를 냈었는데 너무 싸게 팔았어.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제 증여 취득세로 전체 내라고 개정 26년도부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억에 대해서 갑자기 또 12.4% 나올 수 있어요. 그 웬만하면 증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취득세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증여세를 내잖아요. 맞아요. 증여세도 내고 증여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율이 되게 센데. 그러면 맞습니다. 증여세를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하여간 증여 좀 하지 마라. 약간 부의 대물림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좀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증여 취득세 때문에 사실 거의 못해요. 근데 요즘에 뭐 증여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서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진행한 것도 증여세랑 증여 취득세 하면 뭐 이런 식이 많아요. 증여세는 뭐 4, 5억인데 증여 취득세가 뭐 2억 5천.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막 12.4% 내니까 감당을 못 하시는 게 있고 증여 취득세는 안 내면 등기를 못 옮기잖아요. 네.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부연납이라 그래서 처음 6조각 쪼개가지고 낼 수가 있거든요. 최대 5년간. 네. 그러니까 내가 벌면 좀 내서 쪼개서 내지. 근데 증여취득세가 단번에 막 2억씩 나오니까 네. 와 2억을 내가 어떻게 내 지금 이런 자녀들이 좀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그 가능한 자녀의 케이스는 다 뭐냐면요 어떤 주택을 취득하려고 자금을 많이 모아놨었던 자녀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취득을 못 하니까 부모님 걸 이제 받자 근데 막 6억 8억 내더라도 받겠다 이런 패턴일 때만 좀 가능한 그러면 제가 요새 궁금한 거는 어차피 증여를 한다면 취득세도 막 지금 너무 크니까 그냥 제3자한테 제값에 팔고 그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는 거보다 그래도 그냥 증여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그냥 양도세 내고 증여세 내고 하니까? 예, 그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고 나서 양도세가 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유동성 가지고 또 현금 증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세금 내는 구조네라고 네. 해가지고 그냥 증여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세입자가 껴있으면 이제 증여가 안 되니까. 토호제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녀가 와서 임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5월 9일에 이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다주택자인데 5월 9일 전에 뭐 증여를 하면 새끼고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 취득을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자녀가 실제 그러면 이제 토호제 받고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의도 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팔면 되지 않냐? 맞다. 그 그거 자녀한테 가능하다. 그냥 정확한 가격대로 그냥 네, 팔면 맞습니다. 네. 문제는 없다. 그 가격대로 팔면 된다. 근데 그 가격에 이제 증여 이슈가 생기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퀘스천이긴 하다. 네. 어. 최근에 그 뭐 기사 떴는데 헬리오시티 8억 싸게 팔린 게 있어가지고 막 완전 금매다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증여였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막 시세는 막 30억인데 갑자기 막 7, 8억 낮게 찍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능은 하죠. 증여성 거래로 네, 증여성 보이는 거. 거래인데 일부 증여세를 내고 감안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시켜가지고 법에 관련돼서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법에서 그렇게 관련된 세금 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30억짜리를 한 명이 받으면 네. 3억과 30% 그게 얼마 못 낮추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자녀의 부부 말 그대로 공동 명의로. 그렇죠. 어. 그래 뭐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딸이다 그러면 사위 뭐 네. 이래 같이 넣어가지고 5대 하면 각각의 비율은 15억씩이거든요. 네. 여기서 각각 3억과 30%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럼 6억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까지 같이 주면 그러면 뭐 9억을 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분산을 어떻게 그런 하느냐에 게 따라서. 합법적인 거야? 그렇죠. 법에 적혀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몇 억씩 막 6억, 7억, 8억이 싼 게 나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이한 형태가 발생한 것 뿐인데 네. 그럼 결국에는 그런 거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자녀가 뭐 제값 주고 사면서 일부 법에서 정한 대로 약간 저가로 이제 양수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네. 네, 세금으로 그나마 봤을 가능한 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거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막 부자들이 다 이런 거래 하고 있냐라고 막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불가능해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자지 자녀가 부자인 경우가 별로 그런 없어요. 경우는 별로 없죠. 유동성이 별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천하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무언가 어쨌든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되니까 뭐 그때 뭐 증여를 할까 하는 것도 생각하시겠지만 뭐 미리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저는 종합부동산세 올해께 많이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한 텀 지나고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이제 정책이 강화가 되면 네. 과거에 이제 패턴을 이제 보니 뭐 이제 과거랑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네. 가격이 일시적으로 해도 좀 빠지더라. 그러면은 차라리 빠지고 나서 세입자 나가면 그때 완전 공실돼서 순수 증여 자녀에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증여는 양도가 아니니까 중과세율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떨어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녀에게 증여할래. 지금 부담스러워하니까 자녀가 근데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좀 더 있다가 근데 자녀가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과 별개로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란 마음이거든요. 네. 왜냐면 자녀도 계속 이 동네에서 자랐는데 자금이 없다고 이 동네를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좀 안타까우니까 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시점을 좀 뒤로 빼서 생각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어차피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왜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없어야지만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받으니까 순수 증여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을 안 받으니까 네. 그리고 자녀한테는 상담받고 이러는 거죠. 너 이제 한 내년에나 이렇게 세입자분 나가면 너 이거 증여받아야 되니까 자금 악착같이 모아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증여받은 물건, 그러니까 공실된 물건을 받으면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면 실거주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전세 주면. 네. 아, 그래서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증여세 세금을, 내고 예. 막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취득세 부분을 너가 마련해놔라. 네. 그거는 5월 9일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랑 아예 별개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가 막 무작정 지금 안 팔려서 막 가슴 도곤도곤 하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한 호흡 좀 쉬었다가 네. 내가 이제 핵심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낼 여력이 된다 그러면 증여 시점을 잡아도 네. 근데 자녀가 막 지금 취업도 못하고 이제 막 대학생이에요. 이러면 좀 힘들고 그건 안 되고. 예. 근데 자녀가 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다 그러면 유동성 확보할 시간이나 이런 걸 따져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3년치 종합부동산세 계산 한번 꼭 해보라는 이유가 재산세랑 같이 호흡 좀 길게 가져가신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서 선생님 가족 환경을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식이실 것 같다라고 이제 안을 주면 이제 5월 9일 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조금 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판다고 해서도 또 답이 없는 게 팔면 어차피 이제 다주택자시니까 뭐 일반 과세를 맞아도 뭐 세금 뭐 20-30%또 내실 거고 그럼 받아서 이제 현금은 생겼는데 어차피 또 애들도 집 사게 해주려면 증여세도 내고 맞아요. 애가 또 그거 받아서 네. 취득세 내고 그러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거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그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굳이 막 5월 9일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좀 없을 수도 있다. 네, 경우의 수를 막 5월 9일이랑 데드라인에 막 넣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많이 따져봐야 돼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그 집 환경에 맞춰야 돼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사실 증여세 상담할 때 제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얼마다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의 플래닝을 짰었을 때 미래 줄어드는 상속세가 꽤 크거든요. 그럼 잠깐만 그래 생각해보면 또 증여가 낫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그 증여를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 괜히 이런 거 막 했다가 뭐 그 자금이 뭐 어디서 나왔니 뭐 세무조사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거든요. 엄청 많죠. 증여하면 뭐 거의 100%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뭐 국세청에서 어떤 그 케이스들을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케이스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 아마 곧 또 증여세 세무조사 케이스가 곧 나올 건데 네. 최근에 12월 달에 있었던 세무조사 적발 사례 몇 개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갈 거예요. 이제 뭐 이거죠. 이제 자녀가 연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야 너 그 모든 돈을 이론도 쓰지 말고 원리금 상환에 써. 그리고 내가 주는 엄마 카드 써.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엄마 카드. 네. 근데 엄마 카드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분명 생활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태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자금성을 어떻게 이제 잡을 것인가 그걸 꼭 봐야 된다. 그거 보던데요. 그 뭐야 엄마가 뭔가 이렇게 그 애한테 좀 주고 그 다음에 애들 카드 사용량이 확 줄고 엄마 카드 사용량이 확 늘었다. 맞어요. 이거 증여다. 뭐 이렇게 본다. 네, 것도 맞습니다. 있던데요. 그 연말정산 하게 되면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그 본인의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시면 신용카드 쓴 내역 쭉 나오니까 그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근데 세무조사가 뭐 그런 것까지 보냐라고 하는데 약간 이걸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쓰신 케이스들 과도하게 대부분. 하면. 왜냐면 자녀가 그걸로 막 금괴 사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약간 가족을 다 넣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주택에 조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녀에게 부담 부증해 해주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말 그대로 손주잖아요.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주가 이제 조부모님 나갈 때 임대 보증금 줘야 되는데 줘야 되죠. 안 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더 디벨롭 됐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이제 계좌이체로 됐네요. 그런 케이스도 나왔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제 조사 케이스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현금 줬네, 뭐 그 다음에 계좌이체해서 잡혔네,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은 너무 그 너무 잘 이제, 잡아내서 네,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정 평가. 확실히 요즘 더 디벨롭이 돼서 감정 평가를 이제 터무니없이 너무 낮게 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감정 평가가.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오늘 오면서도 봤는데 압구정 현대가 원래 뭐 125억 정도였는데 네. 90억 정도 거래가 두 건이 생겼다. 그럼 이 두 건의 거래가 어떠냐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도 이제 평가사님에게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진짜 3자 간의 거래면 이제 가격이 30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압구정 현대를 증여를 한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는다? 한 80억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확 내려가고. 갑자기 확 내려가. 네. 원래 120억대였는데 한 달 만에 그런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 제가 평가사는 아니지만 평가사님들에게 여쭤보면 가능합니다. 결국은 계약하고 나서 잔금이 끝난 거래 내역은 진짜 실거래가로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매매로 쓰기 네네. 때문에 그게 무작정 부인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족 간의 저가 양수도나 증여한다고 감정평가 받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낮아졌는데 이거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은 아니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 거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정책을 써서 발의가 된 것이다. 라는 그렇죠. 걸로 소명을 한다. 네, 소명을 해야 되죠. 결국은 이 감정평가 가액 근데 터무니없이 너무 낮으면 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점에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감정평가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주관도 들어갈 것이고 감정평가라는 게 결국에 시세가 아닌 거를 시세를 간주하려고 하는 건데 시세라는 거는 아직 거래가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층, 향, 동도 다 다르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국세청이 부인한다는 거는 뭘 기준으로 부인하냐 이거예요. 국세청이 매년 그 감정평가 사업을 합니다. 네. 올해 예산이 한 75억 정도 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주 대상은 뭐냐면 이제 보충적 평가 말고 기준시가로 신고 넣은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나 뭐 양도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이제 이 근처에 팔린 시세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가액을 그러면 우리 조달청이 매년 5군데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맡아요. 이제 5가지 감정평가 법인에 가격을 다 여쭤봅니다. 그래서 5군데 이제 평균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가액입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시가 불인정성을 이제 2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세청도 이거 관련돼서 소송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겠죠. 18년, 19년도 이 처음 사업이 19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소송이 많이 걸리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주세요. 국세청도 무작정 막 올려서 잡진 않고 많이 낮추는데도 이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최근에도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 쓰는 거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딱 그때 법에 정한 그 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하라고 하고 국세청은 좀 미래의 시점에 추징할 때 감정평가 해도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 있기는 해요. 네. 혼선이 좀 생기긴 하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고 이게 시세 간주 되겠거니 하고 그냥 넣었을 텐데 맞아요. 부인 당하면 황당하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는 감정평가사님이 해준 대로 넣은 건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세청에서도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나서 보수적으로. 정말 소송에 이제 휘말리지 않기자. 그래서 웬만한 20% 갭까지는 오케이를 해주는데. 웬만하면. 근데 이제 지금 같이 방금처럼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압구정 근데 30%가 낮아졌는데. 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한 달 만에 30억이 빠지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 나오는 감정평가를 무작정 가격 낮다고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감정평가를 좀 뭐 여러 명한테 받아놓는다든지 뭔가 최대한 좀 뭔가 좀 대비는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평가사님들에게 여쭤봐요. 사실은 이제 이거 얼마 나오실 것 같냐. 탁상감정이라고 하는데 많이 부탁을 드리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도 의뢰인분들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이제 약간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의뢰인분에게도 말씀드리고 네. 또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와 이게 여차하면 이거 이제 서로 CCBB가 갈리겠구나 그 생각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정책 강하게 하나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증여성 거래들이 막 따다닥 찍히고 다시 또 올라가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노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요. 정책 세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30%까지는 뭐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잠깐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증여하자.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도 지금 아시는 분들은 저 가격 나오면 저거 딱 등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 감정평가가 그러면 저거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네. 저걸 활용해서 우리도 이제 감정평가 낮게 그러네요. 받고 진행하자. 근데 이게 감정평가사 분들도 이게 참 그 곤란한 게 네. 실거래가 찍혔잖아요. 찍혔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아니다 이건 110억이다라고 말하기가 맞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평가사님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아니까 요거 등기 끝나고 나서 하시죠. 왜냐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막 찍힌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빨리 등기가 찍히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찍히는 거 보고 하자. 확인하자. 그런 경우 야,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략과 또 뭐 전술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증여를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증여를 하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맞아요. 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우선은 증여하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해서 10억 넘어가면 이제 자녀가 그것에 20% 가격이 있냐, 20%의 돈이 있냐, 없으면은 좀 속된 말로 전화를 해도 저희가 상담을 아예 안 받아들여요. 아, 돈이 너무 없는 네. 자녀면 지금 어차피 상담의 결론은 못 합니다. 네.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괜히 유료 상담료만 받으면 아까우니까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자녀분 이제 대학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그 돈 빌려줘서 아니 본인 부동산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돈을 또 빌려줘서 하면 그게 거래를 믿겠냐,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조사의 굴레가 너무 커질 텐데 그렇게 리스키하게 무리하지 진행하시- 말아요. 예. 오히려 약간 지금 정책 나왔는데 저도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아니까 네. 조금 더 가격 떨어지실 것 같은데 근데 그때쯤에 다시 상담해 보시는 거 어떠냐. 왜 시점을 차라리 좀 조율을 해봐라.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이 조금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돈이 있다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 어쨌든 세금 고려하면은 뭐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줄 때는 꼭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맞습니다. 상식선에서 적절하게 상담을 좀 전문가들을 같이 좀 이렇게 끼고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몇 년 뒤에 또 막 증여세 엄청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산세로 해가지고 가산세가 살벌합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네, 엄청납니다. 괜히 조금 뭐 한 1, 2억 아끼려다가 한 뭐 5, 6억 나오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